정감록은 굉장히 짧은 내용인데 그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 아니겠어요? 이씨 왕조의 수명은 끝났고 어떤 왕조가 다시 일어난다? 정씨 왕조가 일어난다. 그래서 정감과 이심의 대화록으로 되어 있는데 그날이 오면이죠. 그날이 오면. 그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근데 그날이 오면 서쪽에서 누가 나타난다? 정씨성을 가진 진인. 진이 나타나서 도탄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구출해 줄 것이다. 이거는 바로 이씨 왕조의 멸망을 예언하고 무슨 왕조의 등장을 이야기한 겁니다. 정씨 왕조. 오죽하면 1862년에 1812년이죠. 평안도에서 반란을 일으킨 홍경래조차 그 반란을 일으킬 때 경문에다가 자기를 누구의 화신이라고 써요? 바로 정진인, 정도령의 화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감록과 같은 이런 책자의 경우는 내용 자체가 대단히 함축적이고 다의적이기 때문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니까 정부에 대해서, 시류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서 마음대로 써먹을 수가 있어요. 믿기지 않는 얘기지만 6.25 전쟁이 한창이고 낙동강 일부 지역만 빼놓고는 남한 전체가 북한인민군 침략에 의해서 적화 통일될 위기에 처했을 때 서부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정감록이 부활되는 조짐을 보입니다. 이제 서쪽에서 진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해줄 것이다. 근데 그 진이 누구냐? 참 사람 아니겠어요? 당시 미국 대통령이 누굽니까? 트루만이에요. 그러니까 믿거나 말거나 갖다 붙이면 전쟁 중에 사람들 마인드가 붕 떠있는 상황에서는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정진이다. 특히 19세기에 반란을 꾀하는 자들은 거의 10중8구가 다 자기가 바로 정진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바로 그 정진이. 또 정감록에 보면 십승지라는 데가 나오죠. 십승지. 이 십승지가 10군데 경치 좋은 데가 아니라 조선 팔도 가운데 이곳에만 들어가면 전쟁이 나도 안 죽고 흉년과 재앙이 닥쳐도 안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 아니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사람들의 입을 오르내리는 데가 어디입니까? 계룡산, 신도항 같은 데고 그다음에 저기 합천, 가야산 일대 그리고 봉화, 춘향 일대. 진짜 제 대학 선배 중에 이 봉화 깡촌에서 온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 양반 얘기들이 80년대까지도 전기가 안 들어왔대요. 그리고 6.25 전쟁 때 인민군도 안 들어왔고 동네 어른들에 따르면 임진왜란 때 일본군도 여기는 몰랐고 그러니까 이 정감록에서 한편으로는 체제를 이렇게 뭐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도 있지만 이게 사람들이 오랫동안 너무 큰 비극에 시달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한숨 돌리면서 제대로 살다가 일생을 마쳐볼까라고 하는 비원 같은 게 저게 반영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지금 풍기 지역이 인삼 생산지가 됐는데 사실 이 풍기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이 고한 말에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정감록에서 이 태백산 지역 고 지역이 복지, 길지, 십승지라고 하니까 개성 사람들이 그걸로 이주를 했어요. 해서 이제 거기에서 자기들이 하던 게 뭡니까? 인삼 재배니까 그게 옮겨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 체제를 전복하는 성격이 강한 그런 사상도 상당히 깊이 퍼져간다. 사실 어떤 면에서 한국의 종교가 상당 부분 기복적이 된 이유 중에 절대적인 게 전쟁을 겪으면서 그렇게 된 경우가 굉장히 많죠. 사람들이 우선 안심 인명을 하고 명철보신할 수 있는 땅을 찾아야 되니까 이런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말세관 같은 게 횡행하고 청담 사상 같은 것도 등장을 합니다. 뭐 이거는 왕조실록 같은 데에서 유교적 마인드 때문에 사실대로 기록을 안 해서 그렇지 과거 답안지에 어떤 유생이 제출을 했는데 그 답안지의 내용으로 온통 그 도가의 청담적인 내용으로 채워놨다라는 게 문제가 되어서 이제 쫓겨나기도 하고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전쟁에 남긴 후유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역설적이지만 명군과 결혼했던 사람들이 중국으로 유출되고 또 일본군에게 포로가 된 사람들이 일본으로 유출되고 지난번에 잠깐 읽어주셨지만 왜 최척전이라고 하는 남원에 살던 최척이 서울에서 내려온 오경이라는 낭자한테 넋이 빠져가지고 결혼을 했죠. 그래서 아들이 애가 생기지 않아가지고 지금도 남원에 가면 만복사라는 절이 있어요. 제가 답사를 해봤는데 그 만복사에 가서 빌어서 몽석이라고 하는 아들을 부처님이 점지해줘서 낳았는데 1597년 구례에 상륙한 일본군이 남원 쪽으로 북상해 와서 이 지역에 함락되니까 아내인 오경은 일본군에게 잡혀서 나가사키로 끌려가고 남편인 최척은 같이 있던 명군 장수랑 아내가 끌려간 것을 한탄해서 조선에 있으면 뭐하냐라고 해서 절강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절강에서 강남지방 혹은 베트남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에 종사하고 오경 역시 자기 일본인 양아버지가 잘 보듬어줘서 무역선을 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절강의 항구에서 맨날 최척에게 불어주던 퉁소를 부는 바람에 둘이 거기서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의 삶의 무대가 졸지에 남원에서 나가사키, 안남, 절강 막 이런 데로 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만나가지고 두 번째 애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애는 또 중국인이랑 어떻게 연결이 되고 남원에 남겨둔 첫 번째 몽석은 1619년에 명나라의 압력에 의해서 누르하치를 치러 갈 때 조선군으로 뽑혀가지고 만주로 종군하는데 역시 명군으로 참전했다가 포로가 된 아버지를 또 거기서 만나요. 그러니까 막 이 사고의 공간, 활동의 공간이 한반도를 넘어서서 중국, 일본, 만주, 안남까지 확 늘어나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역설적이지만 전쟁이라고 하는 그 비정상적인 체험이 아니면 도무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6.25 전쟁 끝나고 나서도 남과 북을 어디도 선택하지 않았던 북한군 포로들 중에는 저 남미 쪽으로 간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 브라질이나 이런 데로. 사실 그거는 전쟁이 남긴 역설적인 디아스포라입니다. 자, 이렇게 대외인식의 범위가 이런 방식으로 확장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명나라 경우는 어땠냐. 명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전쟁을 계기로 해서 어마어마한 재정 소모를 가져왔다. 이 명학자들 명측 기록에 따라서 천차만별인데 대략 은화로 쳐서 700만 냥에서 1200만 냥 정도의 정비를 투입을 했는데 이게 화폐 가치로 오늘날 얼마큼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 1601년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1200만 냥이면 거의 3년치 세입입니다. 3년치 토지 세입을 조선전쟁에서 퍼부을 정도로 명나라의 재정 지출은 심해졌고 이거 말고도 이런저런 원정을 3대정, 만력 3대정이라고 하는데 이걸 계기로 가파라는 말은 백성들에 대한 증세조처입니다. 강남지방에 대한 증세조처가 심화되니까 자연히 민중반란 같은데 불씨가 될 수밖에 없겠죠. 세금 많이 걷어서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조선에 참전해서 일본군과 싸우는 바람에 만주에서 떠오르고 있었던 누르하치에 대한 견제 능력이 심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임진왜란을 계기로 누르하치가 떠오르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여기에 기가 막히게 또 착목을 했죠. 누르하치가 청나라를 세우고 끝내는 청이라고 하는 국가가 명을 무너뜨리고 중원을 지배하게 된 절대적인 공로는 누구 덕분이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덕분이다. 그래서 히데요시가 누구의 은인이다? 바로 누르하치의 은인이다. 그런데 이 누르하치의 계보로 딱 따라 내려가면 마지막 황제 1911년 신해혁명으로 청나라 황제 자리에서 떨려난 마지막 황제 이름이 푸이 아니에요. 푸이죠. 그러면 푸이는 누르하치의 후손 중에 맨 끝머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1931년에 관동군이 만주 사변을 일으켜서 만주를 다 집어삼킨 다음에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국제연맹에서
일본에 대한 비판과 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이거를 일본 영토로 직접 통치하려다가 국제 여론에 떠밀려 가지고 괴뢰 국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만주국이라 그래요. 만주국. 이 만주국을 사실상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석원완이라고, 아마 이름은 한두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시하라 간지라고 관동군 참모입니다. 이 친구는 독일에 유학을 했는데 1차 대전이 유럽에서 일어나는 걸 보고 상당히 쇼크를 먹어요. 뭐냐? 1차 대전을 보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모든 자본을 다 투입할 수 있는 총력전 체제로 가야 된다. 특히 석탄, 철광이야말로 군대를 강군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절대적인 요소다. 앞으로의 전쟁은 유럽의 사례처럼 이렇게 갈 거다. 그런데 우리 일본은 너무너무 빈약한 자원 빈국이다. 강철도 시원찮고 석탄도 시원찮고 총력전 체제가 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일본 본토에서 이걸 준비할 수 없다고 하면 결국 일본이 보충할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다? 만주라고 하는 자원의 보고를 먹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유명한 만몽영유론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워요. 일본이 왜 만주와 몽골 지역, 북변 지역을 먹어야 되느냐? 바로 일본의 장래의 동아시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친구는 나중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최후의 결승전을 나중에 미국과 벌여야 된다. 동양의 대표 일본과 서양 문명의 대표 미국이 최후의 결승전을 벌이기 위한 하나의 첫 스텝으로 만주를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관동군의 폭주에 대해서는 일본 참모본부나 육군성에서도 우려가 심했어요. 국제 여론이 우려가 되는데. 근데 관동군은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31년에 만주를 먹지요. 먹었는데 이제 이 괴뢰국가 만주를 만들려다 보니까 일본인을 집정으로 세울 수는 없고 이미 1911년에 신해혁명으로 쫓겨나가지고 천진에 있던 푸이를 관동군이 찾아가죠.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 여기서 이렇게 황제로 지내시다가 여기 이렇게 계시니까 얼마나 적적하십니까? 우리가 당신의 고토에다가 만주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제국을 세우려고 하는데 여기 가서 황제 하실 생각 없습니까? 이 구조 조정되어 가지고 백수 신세인 푸이에게, 물론 백수가 과로 사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하지만 이 푸이에게 황제 하겠냐 그랬더니 싫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푸이가 만주국의 황제로 앉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기가 막힌 구도죠. 바로 누르하치의 후손인 푸이를 히데요시의 후손인 관동군이 황제로 앉혀주니까 청나라의 끝과 시작은 다 누구 덕분이다? 일본 덕분이다 이 얘기예요. 아주 희한한 논리가 만들어지죠. 일본과 만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숙명적인 인연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들어진 사관이 유명한 만선사관이에요. 만선사관. 이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본인들의 그 대외 구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 만선사관이라는 게 뭐냐 하면 조선은 이미 일본의 식민지가 됐죠. 그러면 만주는 바로 이 만리장성 넘어 산해관이라고 하는 것의 바깥이 만주예요. 산해관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 주둔하고 있다 해서 일본군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관동군이라고 불렀어요.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은 조선군이라고 불렀고. 자, 그래서 이제 만선사관은 뭐냐면, 자, 조선은 Y고, 만주는 X예요. 그리고 중국 본토는 Z입니다. 그 만선사관은 뭐냐 이거예요. 조선 역사는 뭐의 변수에 의해서 돌아간다? 만주가 감기에 걸리면 조선은 독감을 앓고 만주가 폐렴에 걸리면 조선은 사망한다. 이런 논리로 만주 역사가 조선 역사를 좌지우지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건 한편으로는 조선 역사의 자주성을 부인하는 거지만 동시에 조선을 이미 일본의 식민지로 먹은 상황에서 놓고 보면 바로 이 만주 자체의 인연을 어디에서 떼어내는 겁니까?
이 중국 본토로부터 떼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본토 너희는 만주에 대해서는 노타치. 그러니까 이 만선사관은 두 개를 동시에 노릴 수 있는 거죠. 하나는 조선 역사의 자주성 부인, 또 하나는 만주의 한족들에서의 귀속을 부인하는 거.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만선사관을 만들어 갔는데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이론적 기반을 제시한 사람 중에 하나가 요즘 이름이 자못 자주 거론되고 있는 바로 도여밤길, 이나바 이와기찌라고 하는 어용사학자입니다. 교토대학을 나오고 나이또라는 사람에게 배운 이 이나바 이와기찌는 일찍이 중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너일전쟁 때 일본군 통역관으로 만주에 참전을 해요. 그래서 각지를 답사하고 공부를 한 다음에 바로 1933년에 광해군 시대의 만선관계라고 하는 책을 썼고 또 몇 년 뒤에는 신동아 건설이라는 책을 썼어요. 신동아 건설. 신동아 건설과 사관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신동아란 말은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동아란 말도 많이 들으셨고. 자, 일본인들에게 동아라고 하는 거, 동양이라고 하는 개념은 중국을 절대적인 존재에서 n분의 1의 존재로 격화시키는 거예요. 동양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 동아시아 문명권의 최대 강자였던 중국을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패자가 된 일본이 상대화시키기 위해서 동양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여가지고 중국 문명을 동양 문명의 한 하위 개념으로 전락을 시키게 되면 일본이 상대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개념이 동아 공동체, 동아 신동아 건설 이런 개념으로 나오는데 이때 동아는 바로 중국, 일본, 한반도, 만주를 다 합쳐서 일본이 맹주가 되는 형태로 일본의 침략을 합리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주를 집어삼키고 중일전쟁까지 이어질 무렵에 이제 이 도요밤길은 신동아라는 개념을 새로 만들어내요. 이건 뭐냐? 일본이 만주 먹는 거를 새로운 동아를 건설하는 출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미국과 영국이 격렬하게 반발해서 일본이 고립되고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해서 일본이 남방으로까지 진출해야 되잖아요. 저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이런데 석유 자원 같은 게 급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남방을 진출해서 침략하려다 보니까 동아 개념 갖고는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동아 앞에다가 뭘 갖다 붙입니까? 대자를 붙인 거예요. 대동아. 그러니까 동아, 대동아, 신동아는 다 일본의 침략 전쟁을 이 고카가세하는 학자들이 사후에 정당화하기 위해서 쫓아가면서 붙인 개념이에요. 동아, 신동아, 대동아. 대동아 공영권. 근데 옛날 교육받은 사람들은 지금도 대동아 전쟁이라는 말을 무의식 중에 쓰는데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동아, 대동아를 넘어서서 진정한 의미의 동아시아를 어떻게 건설할 거냐. 이런 문제에서 이 도요밤길은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중국 역사에서 한족 역사는 부패와 무능의 역사, 퇴보의 역사였고 이민족이 중원으로 진출할 때마다 방부제 역할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한족들에게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청나라 역사가 부각될 수밖에 없고 이 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맺은 나라가 누굽니까? 일본이니까. 일본의 만주 침략은 침략이 아니라 뭐다? 중국의 방부제다. 그리고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신동아 건설이다. 그러다 보니까 임진왜란, 병자, 호란이 같은 레벨에서 이렇게 묶일 수가 있는 거죠. 히데요시는 누르하치의 은인이고 관동군은 푸이의 은인이고 그러므로 일본은 어디를 먹어야 되고 만주를 먹어야 되고 이런 논리로까지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 바로 그게 이때 명군이 참전하면서 만주의 힘의 공백 속에 누르하치가 크게 됩니다. 자, 일본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 외란을 통해서 도덕적으로는 엄청난 욕을 먹었지만 군사 강국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자기들 스스로를 무위의 나라라고 자부를 해요. 무사의 위력이 센 나라. 나아가서 이제 화려한
문화적 외출이라고 해서 조선에서 엄청난 분량의 서적, 도공, 인쇄공, 기술자들을 잡아가면서 일본 근세 문화가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동아시아는 뭐 양은 많습니다만 그 분량은 실제로 내용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한번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조선의 입장에서는 일본을 철천지 원수로 여기고 만세불공에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왜 국교를 재개했냐. 이거는 오늘날 역사를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가슴 아픈 얘기일 수도 있고 답답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자, 1598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순신은 순천 외성에 있던 고니시 군대를 못 돌아가게 붙잡아 놓고 있다가 사천 쪽에서 시마지의 함대가 오니까 그걸 막으려 나가서 요격하다가 노량해전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히데요시가 죽은 거를 사실상 속으로 이순신보다 더 반겼던 데가 있어요. 어디였을까요? 대마도였습니다. 대마도는 조선이 쌀을 대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조건의 섬이었는데 히데요시의 협박에 밀려가지고 임진왜란 때 히데요시의 앞잡이가 돼서 조선에 참전했단 말이에요. 이 조선 사람들은 대마도에 대한 감정이 일본 본토보다 훨씬 더 끌었어요. 저런 죽일 놈들. 심지어는 일본 본토는 우리가 능력이 안 돼서 공격하지 못하더라도 대마도만이라도 어떻게 한번 응징을 해서 보복을 하자. 이런 얘기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대마도는 조선보다 한 수 빨랐어요. 1598년 히데요시가 죽자마자 사절을 파견하기 시작합니다. 조선에다가. 왜? 지난 일은 우리가 잘못했고 히데요시도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 다시 과거의 원한을 잊고 국교를 재개하자. 1598년에 파견된 사자 이름은 모르겠고 99년에는 가케하시 시치다요. 그 다음에 1600년에는 유타니 야스케 이런 인물들을 줄줄이 조선에 파견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돌아오지 못했어요. 다 죽었습니다. 조선이 명나라에 넘겨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들끓고 있는데 이 감정을 무시하고 뭐 국교 재개해서 쌀 달라고 하니까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근데 대마도는 한 수가 더 지독해요. 죽을 거 뻔히 알면서 보낸 겁니다. 조선을 어떻게든지 간에 설득을 해서 무역을 다시 재개하기 위해서. 대마도 가보신 분들은 알겠죠. 거기는 토지라는 게 거의 없고 그냥 해적들 소굴처럼 굶어 죽기 딱 좋은 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1600년 2월에는 대마도 사절이 와서 이 전쟁은 히데요시가 일으킨 전쟁이지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책임이 없다라고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무책임론을 강조를 하면서 조선에게 성의를 보인다는 차원에서 조선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임진왜란 때 잡아갔던 포로 160명을 송환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선이 새 정권에 대해서 사절을 파견해달라고 요구를 해요. 조선은 이때까지만 해도 그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 대마도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두 달 후에 1599년에 보낸 가케하시하고 1600년에 보낸 유타니는 어디 갔냐? 왜 돌아오지 않느냐? 얘들을 송환해달라고 이제 사절을 다시 보내면서 뭐라고 협박을 하냐면 계속 조선이 응답하지 않는 정책으로 나가면 조선을 재침하겠다고 바로 호소와 협박을 병행을 해요. 이게 참 전쟁 이후의 조선으로서는 대단히 피곤한 일입니다. 왜 그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을 보는 시각이 적개심이 높았지만 동시에 외란을 통해서 일본의 힘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 협박이라는 게 결코 빈말로만 들린 게 아니에요. 조선 입장에서는 지금 전쟁의 상처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또다시 일본군이 쳐들어온다. 이거는 뭐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 와중에 이제 조선이 여기에서 생각해낸 대책이 차중지계라는 거. 차중지계란 말은 달리 얘기하면 호가호위예요. 명나라의 위세를 빌려가지고 일본의 국교 재개 요구를 회피하려고 시도한 게 차중지계입니다. 즉 무거운 것을 빌려서 현안을 해결한다 이 얘기죠. 뭐라고 하느냐. 1600년 5월에
대마도가 사절을 보내갖고 계속 국교 재개를 요구를 하니까 조선이 마지못해 뭐라고 얘기하면 외란 이후에는 우리의 대외 정책 전반을 명나라가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너희랑 국교를 재개한다 못한다에 확답을 줄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이 공을 명나라에게 넘기는 정책을 취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약소국의 비애일 수도 있죠. 그런데 당시 명나라는 솔직히 얘기하면 조선의 대외 정책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고 1600년 8월 되면 명군은 완전히 조선에서 철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때 대마도 말고도 조선하고의 국교 회복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절실했다. 왜 그랬냐 하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1600년에 당시 히데요시의 아들이 아직 살아있었어요. 누구였냐면 도요토미 히데요리였습니다. 수레, 풍신수레. 풍신수레가 오사카 성에 시퍼렇게 살아있었고 히데요시의 부인 요도기미, 이 정군이라고 하는 여자도 수레의 생모죠. 같이 오사카 성에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바로 세끼가라라고 하는 곳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히데요시를 추종하는 히데요리를 떠받들려고 하는 친 히데요시 다이묘들을 물리치죠. 이게 유명한 세끼가라 전투고 여기에서 이제 도쿠가와 정권이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쿠가와 정권의 입장에서는 히데요시의 후계자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한때 히데요시의 부하였던 자신이 일종의 찬탈처럼 정권을 차지했다라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러려면 이 정권의 부담을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어떤 것이 필요하냐. 명나라로부터 책봉을 받으면 제일 좋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조선을 통해서 명나라와 국교를 재개하려는 그런 노크를 하게 됩니다. 즉 집권 기반을 마련한 이후에 계속 조선에게 우호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를 하죠. 또 명나라는 솔직히 얘기하면 외란 끝난 다음에 일본을 쳐다보기도 싫었어요. 왜? 동쪽에서 발가락 사이에 때 정도로밖에 안 여겼던 오랑캐에게 전쟁 중에 치욕을 당했다고 생각해서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상태였기 때문에 일본의 이런 복교 요청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명나라. 자 이렇게 되니까 꽝 대신 닭이라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하다못해 조선으로부터라도 자신이 집권한 것을 축하하는 사절을 만약에 불러올 수 있다면 일본 국민들에게 어떤 명분이 서겠어요? 이웃나라인 조선도 새로 집권자로 등장한 나의 존재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선하고의 복교의 경제적 생명선이 달려있는 대마도를 중간에 세워가지고 조선을 계속 국교를 재개하자고 노크를 갖다가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명과 조선이 혹시라도 외란을 도발한 거에 대해서 보복해 올지도 모른다.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도 우호를 재개할 필요가 있겠죠. 자, 조선은 이런 일본하고 접촉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일방적으로 회피하기에는 조선의 조건이 너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게 참 문제야. 너무 약한 게 문제예요, 늘. 특히 선조는 일본 애들 그러면 뭐가 제일 이해 갈린다 그랬습니까? 지하철 2호선 선릉. 바로 선정릉을 1592년 7월에 일본 애들이 서울을 점령한 직후에 파헤쳤잖아요. 금은보화를 찾는답시고 묘를 파헤쳐가지고 관을 그대로 팽개쳐 둔 채 가버렸단 말이에요. 이 조선 지식인의 마인드에서는 조상 무덤에 손대는 자가 세상에서 제일 황당한 불쌍놈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간에 보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보복할 능력은 없고 그런 와중에 일본은 계속 와서 협박 반 호소 반 하는 거예요. 국교를 재개해달라. 옛날은 미안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쳐들어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니까 미치겠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외란 이후에 조선의 일본에 대한 감정은 적개심과 두려움의 이중주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하냐. 일단은 도쿠가와 막부하고 대마도를 분리시켜서 대응을 해요. 일단 일본 애들이 국교를 재개하자라고 하는 게 진심이냐 여부를 확인하려고 했고, 두 번째는 지금 일본 동향이 어떻게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걸 살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마도를 기미한다 그러죠. 이 기미라는 말은 한대 이후로 중원의 한족이 흉노를 비롯한 오랑캐들에게 상투적으로 써먹는 일종의 회유책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온다고 하면 막지 않고 간다고 하면 잡지 않는 거예요. 적당히 요구를 들어주면서 우리한테 승질내가지고 피해가 돌아오지 않게끔 다독이는 정책. 그걸 기미라고 얘기합니다. 소의 그 콧줄에 말의 고삐를 가리키는 말이 기미죠. 자, 그래서 1602년 전계신이라는 사람을 대마도에 파견을 해요. 그래서 대마도의 분위기를 떠보면서 일본 애들이 재침할 수 있는 상황인가,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고 싶었던 거죠. 왜? 조선도 이미 한번 불에 데웠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재침 협박을 허투루 넘기기에는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03년 10월에 사스마, 오늘날 가고시마에서 잡혀있던 하동 출신의 성비 김광이라는 자가 포로 송환을 통해서 조선에 돌아오는데, 이 친구가 비교적 상세한 일본 본토의 정보를 가지고 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히데요시는 실제로 조선과 국교를 재개하고자 하는 진의가 있다. 그리고 일본 내부에서는 그것이 잘 안 될 경우에 조선을 재침해야 된다는 논의도 있는 게 사실이다. 자, 이 김광의 정보 보고를 통해서 조선은 이제 일본의 의도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해요. 아, 이 재침설이라는 게 결코 빈말만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1604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명당 유정 스님하고 손문욱이라고 하는 인물을 대마도하고 일본 본토에 사절로 보내는데, 피해자가 먼저 사절을 그냥 보내는 거는 어딘지 모르게 좀 치욕스럽잖아요. 그래서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절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탐적사. 저 도적놈들의 내부를 정탐하기 위해서 가는 거지 좋아서 가는 게 아니다. 탐적사라는 명목으로 이 둘을 파견합니다. 그러면서 일본 측이 다시 재침 카드를 이야기하면 그거에 반박하기 위해서 어떤 답변을 담은 국서를 준비했냐. 일본이 재침하면 명과 협공해서 일본 본토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 순뻥이었죠. 이런 국서를 준비해 갖고 갑니다. 가서 이제 누구를 만나냐 하면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만나요. 바로 스님이라는 존재는 어떤 유교적 관료나 이런 사람들을 떠나서 일본도 불교가 상당히 성하니까 비교적 외교관적인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만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왜 사명당 관련된 오만 가지 얘기가 많죠. 뭐 일본에서 사명당을 얼려 죽이려고 뭐 저기 뭡니까, 아니 저 뭡니까, 불에다가 태워 죽이려고 막 방에 불을 떼니까 사명당이 요술을 부려가지고 갑자기 거기를 그냥 빙벽으로 만들다든지 아주 그 신이한 인간 이상의 능력을 발휘한 걸로,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본에게 당한 거를 이렇게 정신적으로 복수하는 그런 이제 설화 자체가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해 4월에 사명당이 약 3,000명의 포로들을 인솔해서 돌아와요. 이게 이제 조선으로서는 그래도 일본 측에 약간의 성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본하고 국교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재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느꼈는데, 그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조선이라는 나라가 중국 대륙하고 일본 열도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여기서 누르하치가 일어나서 이쪽으로 세력을 뻗쳐오고 있는데 언제까지 일본하고 적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이게 조선의 참 기가 막힌 상황이죠. 그러니까 원하는 크지만 이쪽에서 다시 위협이 몰려오는데 배후 복배의 수적인 나라가
양쪽을 다 적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1606년에 조선은 머리를 한참 굴려가지고 이 정도 조건이면 일본 애들이 나가 떨어지겠지 라고 하면서 일본이 보기에는 나름대로 황당한 조건을 국교 재개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웁니다. 첫 번째가 뭐냐? 우리와 국교를 재개하고 싶으면 일본 정부, 막부가 먼저 국교를 재개해달라는 내용으로 국서를 보내라. 자, 뭐 여성분들도 그렇고 남성분들도 그렇고 친구끼리 싸웠다가 내가 먼저 전화해서 아까 싸운 거는 미안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졌다고 자인하는 꼴이 된다. 그러니까 중세시대 전쟁에서는 전쟁 이후에 먼저 국서를 보내는 거를 패전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기피했어요. 그러니까 조선 입장에서는 일본이 국교를 정재개하고 싶으면 니들이 먼저 국서를 보내라 이 얘기예요. 이 얘기는 역설적으로 니들이 전쟁에서 졌다는 거를 인정해라 이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측에서는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일본 측이 보기에 황당한 조건은 뭐냐면 이 선정능 도굴 사건에 이가 갈린 선조가 선정능을 파헤친 범인을 잡아가지고 조선으로 보내야만 국교 재개를 할 수 있다. 이것도 황당한 조건이죠, 사실. 자, 6.25 전쟁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전사통지서에 이렇게 나오진 않죠. 당신 부친께서는 1953년 7월 인제지구 전투에서 인민군 제32사단 몇 년대 몇 대대 몇 중대 몇 소대 소총수가 쓴 총알에 맞아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나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외란 초에 일어난 도굴 사건을 어떤 놈이 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조건을 들이댄 이유는 조선 측에서는 그만큼 원한이 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동시에 일본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엿보려는 그런 시각이었죠. 그런데 이 얼굴이 두꺼운 대마도는 개의치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전부 충족을 시켜요. 자, 이때 조선이 국서를 먼저 보내라고 요구하면서 또 하나 옵션으로 단 게 뭐냐면 국서에다가 반드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일본 국왕이라고 써야 된다고 요구해요. 왜 그랬냐 하면 조선과 일본이 대등한 관계에서 국교를 재개한다고 하면 조선 국왕과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대등해져야 되는데 일본에는 현실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천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천황. 이게 이제 조선 후기 한일 외교의 아킬레스 건인데 이 천황이라는 존재를 염두에 뒀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국왕이라는 칭호를 막부 장군이 쓰지 않으려고 무지하게 애를 씁니다. 근데 조선 입장에서 만약에 막부 장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조선 국왕 전하께 그러면 이건 격이 안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조선은 장군이 많잖아요. 이순신도 장군이고. 그래서 반드시 일본 국왕이라는 칭호를 쓰라고 요구를 한 이유가 바로 그런 의전상의 동등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히데요시는 동아시아 질서의 파괴자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임진왜란 때 휘하 병력을 한 놈도 보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조선이 일부러 높이 평가해요. 그래야 피해자가 가해자와 내키지 않는 복교를 하면서 그나마 체면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사실 조선이 국력이 진짜 뭐 일본보다 셌다라고 하면 국교 재개하자는 요구 자체는 일본이 마음대로 못했을 거고 조선 입장에서는 아마 대마도를 공격해서라도 응징을 했겠죠. 근데 그런 것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쪽에 대비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1606년 11월 대마도는 국서하고 무덤을 파헤쳤다는 범인을 잡아보내요. 뻔뻔하기 짝이 없죠. 자, 그런데 국서는 위조된 국서였고 그 다음에 그 범인은 가짜였습니다. 당시 나이가 37세, 27세였으니까 이게 몇 년이죠? 1600년에서 뭡니까? 27세를 빼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1592년이면 27세면 얘들이 몇 살이었겠어요? 예? 12살짜리가 무슨 무덤을 파헤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마도에서 사형수 두 놈을 붙잡아다가
너 여기서 바로 죽을래? 조선 가서 6개월 더 살다가 죽을래? 사형수 입장에서야 몇 개월 더 사는 게 좋잖아요. 조선도 이게 가짜라는 걸 압니다. 아는데 이 둘을 결국은 죽여가지고 목을 쟁반에 담아서 종묘에다가 올린 다음에 드디어 무덤을 파헤친 자들에게 복수를 했습니다. 코미디 같은 얘기지만 나름대로 체면을 살리면서 일본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이런 형식의 국교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1607년에 통신사를 파견을 하는데 그래도 영 마음 한구석에 이 찝찝한 구석을 지울 수가 없죠. 그래서 통신사라는 이름 대신에 상당히 황당한 이름을 사절단 이름에다가 붙여요. 뭡니까? 회답 겸 세환사. 이 말은 뭐냐면 일본이 먼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국교를 재개하자고 편지를 보내왔으니까 대국이자 관대한 조선의 입장에서 답서를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회답이에요. 그래서 겸. 세환이란 말은 뭐예요? 외란 때 잡혀간 조선인 포로들을 이번 기회에 송환해 오기 위한 목적에서 파견한 거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조선이 끝까지 체면을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명칭에서까지 이런 고민이 묻어나는 겁니다. 회답 겸 세환사. 그래서 이 회답 겸 세환사가 1월 12일 날 서울을 출발해서 5월 24일 날 도쿄에 도착을 하죠. 이때 이제 정사가 여우길, 부사가 경성, 서장관이 정호관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역시 일본의 애들은 또 꼼수에 능합니다. 분명히 조선이 누구를 만나라고 회답 겸 세환사를 보냈냐면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만나려고 보냈어요. 근데 일본의 애들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승프라고 하는데 딴 데 가 있고 그의 아들 도쿠가와 히데타다, 수충, 덕천 수충에게 국서를 갖다가 바치게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조선 사절이 와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아들인 이대 장군 도쿠가와 히데타다에게 국서를 바쳤다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서 도쿠가와 정권의 계승을 이미 조선이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대내적으로 선전하기 위한 좋은 구실이 되는 거죠. 조선 사절이 와서 이에야스로부터 히데타다로 권력이 넘어간 것을 이미 인정을 했으니까 히데요리 정권이 아직 오사카성에 살아있긴 하지만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 정권은 일본의 정통 정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대내적으로 과시하기 위한 꼼수입니다. 이게 외교라고 하는 게 이렇게 굉장히 상대방을 서로 속고 속이면서 이렇게 정말 전개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승프라는 데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따로 만나게 됩니다. 아들을 먼저 만난 다음에 아버지를 나중에 만난 거죠.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아까 왜 그 말씀을 드렸죠. 먼저 국서를 보내는 게 지는 거라고 해서 일본 쪽이 회피를 했는데 이 대마도가 어쨌든 조선에 갖고 온 국서에는 일본 쪽이 먼저 국서를 보내는 형식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은 선조 명의로 답장을 보내면서 뭐라고 썼냐면 봉복이라고 썼습니다. 봉복이란 말은 댁이 먼저 국서를 보냈으니까 내가 받들어서 답서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조선 측에서 대마도에 갖고 갔던 이 국서가 남아있는 사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마도가 다시 도쿠가와 히데타다에게 주었다라고 남아있는 원본 국서에는 봉서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 조선이 먼저 편지를 받들어 보낸 걸로 되어 있죠. 이거 중간에서 누가 장난을 쳤다. 누가 장난을 친 거다? 대마도가 장난을 친 거다. 그러니까 대마도는 먹고 살기 위해서 조선과 막부 사이에서 이렇게 줄다리기까지 벌이면서 국서까지 위조할 정도로 치밀하게 안간힘을 썼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고 이런 저간의 사정을 알면서도 어쩌면 명분적으로 상당히 약한 이 외교를 계속한 조선의 약체성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 피해자가
가해자 내부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것도 일본은 오지 않는데 먼저 사절을 보내서 장군의 계승을 축하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생각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나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조선의 외란 이후의 상황이 엄혹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일 관계가 대단히 이중적 아닙니까? 우리는 65년에 일본이랑 어쨌든 국교를 재개했지만 아직 북한과 일본은 1945년 이후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지금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서 일본은 분단이라는 카드를 어떤 면에서는 필요할 때마다 적절히 꺼냈을 수가 있습니다. 그 1990년대 초에 일본과 북한이 처음으로 국교 재개를 하려고 이 협상 테이블에서 마주 앉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무르익었죠. 근데 당시 북한 측 주 일본 문제를 담당하는 수교 대사가 나중에 중국 대사를 지낸 그 정태영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정태영이라고. 근데 협상을 하다가 잘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일본 측에서 뭔 문제를 들고 나왔냐면 바로 일본인 납치 문제를 들고 나왔어요. 양측이 수교에 이르려면 일본인 납치 문제를 명백하게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데 이 정태영은 굉장히 다혈질적인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책상을 꽝 치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들이 타고 다니는 도카이도센 철도, 그러니까 동경에서 오사카 가는 철도죠. 그 철도의 침목 하나하나는 다 조선인의 시체라고 보면 틀림없다. 36년간 수백만을 연행하고 수십만 명을 성노예로 잡아간 놈들이 갑자기 일본인 납치 몇 명 가지고서 트집을 잡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꽝 쳐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 자리에 있던 한국 기자, 일본 기자들이 전부 넋이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해방 이후로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적인 언사를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나름대로 공격적이었던 북한이 결국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나중에 이제 고이즈미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 왜 김정일이 이렇게 러브샷까지 해가면서 국교가 곧 재개될 것처럼 하고 거기서 아주 용감하게 다 실토했잖아요. 일본이 납치해 간 거 사실이다. 그리고 이제 고이즈미도 그거 불문에 붙이기로 하고 이제 국교 재개에 탄력이 부는 줄 알았는데 바로 그날 밤부터 일본의 사설 텔레비전들이 매일 1년 동안 하루에 1시간 반 이상씩 납치자 특집을 갖다가 틀어댔습니다. 1년 동안. 계속 일본 여론을 납치 문제로 몰고 가서 결국은 양국 관계가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끝났을 때 피해자 입장인 한반도가 가해자인 일본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떤 면에서는 빨리 불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란 이후에 이 상황을 보면 지금이 그대로 오버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에게 먼저 손을 내민다라고 하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어색한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제가 복부의 수족의 나라 조선의 고뇌라고 했는데 귀국 후에 도쿠가와 히데타다의 국서를 보니까 일본 국왕이라는 호칭이 없어요. 왜? 천황을 염두에 두고 일본 국왕이라는 호칭을 뺀 거죠. 일본 내부에서 곤경에 처할까 봐. 그리고 또 하나는 조선국왕 전하께 배복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얘기는 뭐냐? 조선이 먼저 국서를 보내왔으니까 내가 답장한다 이 얘기죠. 완전히 대마도의 농간에 놀아놨다라고 하는 걸 알았지만 조선은 이거를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만큼 한가한 처지가 아니었다. 왜? 만주 쪽에서 밀려오는 외압에 대비하려면 일본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미봉해서 사실은 안정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신사를 회답 겸 세완사로부터 19세기 초반까지 12번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한 50년 동안 12번이니까 사실 한 25년 만에 한 번 정도 보냈는데 이거 가지고는 일본의 변화된 상황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다가는 그대로
대마도의 조선 근거지인 외관. 여러분 저기 부산에 가면 지금 초량외관이라고 하는 자리가 그대로 용두산공원이 있는데 남아 있습니다. 이 외관은 이 임진왜란 이후에 복구가 되어가지고 메이지 유신으로 일본인들이 침탈할 때까지 한반도에 그대로 있었어요. 마늘때 영조 때에는 1700명의 일본인들이 거기에 상주했습니다. 그 외관에다가 조선의 관복까지 팔아먹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외관을 통해서 1년 365일 조선 정보를 다 빨아들였다. 이게 근대 이후에 일본이 조선을 너무도 잘 알게 되는. 아까 선생님께서 이 통신사에 대한 접대가 극진했다고 말씀하셨지만 물론 극진했죠. 그러나 이거는 쌍무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조선만 편무적으로 보낸 거였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이 천황은 만나지 못하고 막부 쇼군만 만났어요. 또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 이런 거죠. 이제 외란 직후에 일본에 갔던 통신사가 여기에 이제 막부 쇼군이 딱 앉아 있어요. 근데 통신사 3명이 와서 막부 쇼군한테 절을 해야 됩니다. 근데 원수한테 절을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오긴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꼼수를 내냐면 요 테이블 위에다가 국서를 올려놓습니다. 조선국왕이 갖고 와서 국서를 딱 올려놓어요. 그리고 이제 사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일본 막부의 쇼군은 조선 사절로부터 4번이나 절을 받고 조공사절로서의 예를 다 챙겼다. 이렇게 이제 만족을 하고 이 사람들은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얘한테 절한 게 아니라 우리 국왕 전하의 국서에다 절한 거다. 내가 일본 놈한테 왜 절을 하느냐. 이렇게 자기 편의적으로 외교가 유지가 된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메이지 유신이 되니까 천황이 전면에 떠오르잖아요. 천황은 어쨌든 형식상으로 놓고 보면 막부 쇼군보다 위에요. 그러니 천황이 등장한 다음에 메이지 이후에 조선에 보낸 국서에서는 조선이 듣도 보도 못한 칙, 그 다음에 황, 뭐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조선은 이런 참남한 문구가 들어간 국서는 옛날 막부 쇼군 시대의 외교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 그랬더니 일본의 그 메이지 유신을 주도했던 사이고 다카모리 같은 자는 분명히 막부 장군과 조선 국왕이 대등하다고 하면 조선 국왕은 천황의 신하뻘인데 지금 와서 황칙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무시한 거다. 그래서 조선을 공격하자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정한론이라는 거예요. 사이고는 심지어 내가 가서 조선 국왕한테 왜 우리 천황 폐하에게 그렇게 오만하게 구는지를 따지겠다. 그러면 조선은 보나마나 날 죽일 거다. 그러면 내가 외교사절로 갔는데 죽었으니까 외교사절을 죽인 거를 빌미로 해서 조선을 공격해라.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조선을 공격해라 이거예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사실은 그 불씨가 조선에서 이미 대퇴되고 있었다. 통신사라는 게 평화의 사절인 건 분명했지만 그 배후에는 막부 쇼군과 조선 국왕을 대등하라고 전제한 일본의 멸시관이 자리 잡고 있었고 천황이 전면에 떠오르게 되면 그건 언젠가는 폭발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조선은 상당히 엄혹한 상황이었고 막 떠오르고 있는 누르하치에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본하고의 관계를 어쨌든 안정시킬 필요가 있었고 일본은 상대적으로 조선 통신사를 불러들여서 도쿠가와 정권의 위신을 드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일본인들에게 뭐라고 설명을 해요? 얘들이 조공사절이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편의대로 일본의 문화를 전해준 선진사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서로 간에 편의적으로 해석을 한다. 그래서 이제 대마도는 무역 재개의 기회를 획득하면서 1609년이 되면 양국 관계가 완전히 정상화됩니다. 그런데 1609년이면 광해군 1년인데 왜 광해군이 이렇게 기후약조까지 체결하면서 일본하고의 관계를 정상화시켰느냐. 바로 미시적으로는 누르하치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해서 일본으로부터 품질이 뛰어난 조총이나 장검과 같은 무기를 수입하려는 의지도 거기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니까 광해군은 대일 수교 자체를 굉장히 실용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한 거죠.
저놈들이 만세불공의 원수이기는 분명하나 지금 1차 적은 누르하치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외교를 펴나가야 된다. 이런 입장을 핀 겁니다. 자,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됐는데 5페이지 7번 뭐 제목을 아주 선정적으로 뽑았습니다. 전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임진왜란에서 병자호란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놓고 보면 딱 맞는 말이죠. 자, 임진왜란이 1598년에 끝났는데 조선이 정묘호란을 만난 게 딱 29년, 30년 뒤인 1627년이었고 40년 뒤인 1636년, 39년 뒤죠. 이때 병자호란을 만납니다. 자, 청나라를 건국하는 데 결정적인 토대를 놓은 누르하치는 원래는 건주 여진 출신의 일개 소추장이었어요. 명나라의 오랜 간접 통치하에 놓여 있었죠. 특히 명나라가 만주각지에다가 위소라고 하는 것을 설치했는데 그 위소의 책임자로 만주족을 임명을 해서 이들을 일종의 자치를 허용하면서 통치를 시켰어요. 자, 이 명나라 사람들 머리에서 여진족, 만주족에 대한 대단히 안 좋은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1115년 화북지방에서 완안부 여진의 추장이었던 아골타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아마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들어보셨죠? 예. 아구다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 한자로 쓰니까 아주 이름이 특이해 보여요. 아골타. 굳이 해석을 하자면 골 때리네 정도입니다. 아구다라는 인물이 바로 금을 건국을 해서 송나라를 막 밀어붙이죠. 그 송이 이제 양쯔강을 건너서 개봉을 벌이고 항주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항주 이후에 남송이라고 얘기하죠. 송나라를. 근데 남송을 쫓겨가게 만들었던 아구다는 이 금나라 사람들에게는 영웅 중에 영웅이고 한족들의 입장에서는 저런 놈이 다시는 만주족에서 재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명의 기본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1368년 명건국에서부터 16세기 후반까지 만주 정책의 요체는 만주족 내부에서 아구다와 같은 영웅이 다시는 출현하지 않게끔 막는 게 명나라의 기본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16세기 중반 명조정의 남맥상, 세태, 여기에다가 조선에서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딴 데 한눈을 파게 되면서 깨지게 되죠. 그래서 임진왜란을 계기로 해서 이 누르하치라는 자가 확 떠오르게 됩니다. 누르하치의 이름은 아이신교로라고 했어요. 애신강나. 아이신은 여진이라고 하는 뜻이고 교로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종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막 이걸 병강부여해서 신라를 사랑하는 여진족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죠. 신라를 사랑하는 여진족. 근데 이 사람은 당시 명나라 요동지역 사령관이었던 이성량이라는 사람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성량은 누구냐면 바로 이여송의 아버지예요. 만주 지역을 통치하던 조선족 출신의 군벌인데 함경도 출신으로 명예에 가서 출세한 인물입니다. 바로 이 인물이 여진족 견제의 임무를 맡았는데 뇌물을 바쳐가지고 10몇 년 동안 그 자리를 유지를 해요. 그러면서 여진족에 대한 통제에 아무래도 소홀해질 수밖에 없죠. 더욱이 외란이 일어나서 자기 아들이 거느리는 5만 정도의 요동군이 조선으로 건너가니까 더더욱 누르하치에 대한 견제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르하치는 외란을 기회로 해서 1583년에 이미 주변을 정복하기 시작했다가 89년에 건주여진을 통일했고 건주여진을 통일하니까 이제 명나라는 아이쿠 얘가 누구의 재림이다? 아골타의 재림이다 생각해서 견제하려고 했는데 3년 뒤에 뭐가 터졌다고요? 임진왜란이 터지니까 누르하치는 바로 그 공간에서 주변의 딴 부족들을
야금야금 정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까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때도 여진족은 수렵민족이어가지고 생필품을 자급하지 못했어요. 쌀, 소금, 철제 농기구, 면제품 이런 게 자급이 안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았냐? 바로 만주 지역에 와서 생필품을 수출해 주는 한족 상인들하고 무역을 통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자, 이렇게 지도가 있고 이렇게 있으면은 요 지역에 무순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에서 한족 상인들이 몰려와서 때때로 시장을 열어가지고 쌀, 면제품, 소금을 팔았어요. 그러면 여진족들은 그 결제 대금으로 뭘 줬냐? 자기 지역의 특산물을 바칩니다. 산삼, 모피, 진주가 만주족의 3대 특산물이에요. 그러니까 명과 만주의 교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필품과 사치품의 교역이죠. 그런데 명나라가 만주족을 꼼짝 못하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각 부족마다 여진족 각 부족마다 황제 명의로 발행한 통상 허가증을 하나씩 나눠주고 그것을 소지하지 않은 부족은 무역에 참가시키지 않았습니다. 또 말을 안 들으면 그걸 회수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진족 입장에서는 이성량을 비롯한 명군 장수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뭐를 회수당해요? 바로 무역 카드를 회수당합니다. 그게 이제 만주족의 목줄을 죄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1583년에 뭐 길어갖고 거기 써놓지 않았는데 누르하치가 이성량과 한편이 되어서 다른 만주족의 반란을 진압하는데 명군과 함께 참전을 해요. 근데 이 참전에 누르하치의 조부, 그 다음에 아버지, 누르하치 본인 이렇게 3대가 다 같이 참전을 합니다. 그런데 참전에서 다른 여진족을 완전히 정복하기 직전의 과정에서 누르하치의 조부하고 부친이 자기의 먼 친척벌이었던 그 포위되어 있던 여진족을 자수시키겠다고 타임을 요청하고 성으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총소리가 빵 나더니 누르하치가 보는 앞에서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피살됩니다. 이거는 명군은 잘못 적인지 오인해서 쐈다 그랬는데 일부러 쏜 거예요. 왜? 누르하치 집안이 앞으로 클 것 같으니까 삭을 죽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누르하치 보는 앞에서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누르하치의 이성량에 대한 원한은 하늘을 찔렀겠죠.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성량에게 대들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누르하치는 꾹 참았죠. 이성량은 미안했겠죠. 그래가지고 누르하치에게 배상금 차원에서 한 부족당 무역카드인 칙서를 몇 장씩 준다 그랬습니까? 한 장씩 준다 그랬는데 애따 모르겠다고 누르하치한테 30장을 줬어요. 누르하치한테 무역권 30장을 줬습니다. 이게 이제 누르하치한테 날개를 달아줘요. 이 무역카드 칙서를 30장을 가지니까 이 여진 주변에서 생산되는 산삼, 모피, 진주의 물류권이 누구한테 오겠어요? 누르하치한테 오니까 누르하치는 졸지에 엄청난 부자가 되고 부를 축적해요. 누르하치는 기본적으로 상인이자 군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족학자들 중에는 저 조선 출신의 멍청한 이성량이라는 놈이 누르하치한테 선심 차원에서 칙서를 30통이나 주는 바람에 명청교체가 이루어졌다. 이런 주장을 갖다 펼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력을 키웠던 누르하치가 임진왜란을 계기로 해서는 명도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강대한 세력을 자랑하더니 이제 점점점 자의식이 깨쳐지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만주어를 창제하고 팔기제를 만들고 1616년에는 아예 나라 이름을 금나라라고 고칩니다. 그리고 1618년에 명나라 무순을 아예 공격해서 점령을 하죠. 자, 이제 누르하치로부터 본격적인 도전을 받은 명은 본전 생각이 나죠. 우리가 조선의 참전에서 이렇게 누르하치가 크는 거를 방임했으니까 조선도 이 사태에 일부 책임이 있다. 한족들은 옛날부터 다른 오랑캐 종족들을 통제하려 할 때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려고 하죠. 오랑캐 통제는 누구 손으로? 그걸 네 글자로 뭐라 합니까? 이제이라 그러죠.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외란 끝나고 나서 명나라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편지에 보면 순이라는 표현이 심심치 않게 나와요. 거기 보이시죠? 순이라고. 우리 순이. 바로 우디 알렌이랑 같이 사는 한국 여자 이름이 순이더군요. 근데 그 순이가 아니라 이 순이는 순종하는 오랑캐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조선 입장에서는 치욕적인 이름이죠. 순종하는 오랑캐 순이를 조선을 끌어들여서 제조지은에 보답하라는 명목으로 박박 기어붙는 오랑캐 누르하치를 견제하자. 이게 외란 이후 조선 정책의 핵심입니다. 명나라에. 바로 여기에 외란을 직접 몸으로 때웠던 광해군이라는 사람은 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죠. 누르하치랑 싸우다가 전쟁 상처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명예 파병 요구를 차일피일 미루거나 무시하려고 시도합니다. 그 와중에 그가 내정에서 자행한 문제점과 맞물려서 1623년에 또 다른 쿠데타를 만나서 광해군이 실각하죠.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조반정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인조반정에 가담했던 신하들의 성분을 쫙 추적해보면 이 사람들은 거의가 다 호성공신, 외란 때 선조를 수행해서 공신이 됐던 사람들하고 연결된 사람들이고, 광해군 정권을 유지했던 사람들은 대체로 선무공신이라고 해서 일본군하고 싸웠던 계열의 공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인조반정의 성격이라고 하는 거는 호성공신 계열이 선무공신 계열을 무너뜨린 정변일 수도 있다. 그럼 당연히 어느 쪽이 더 친명적일까요? 호성공신들이 명구를 불러왔다고 생각하니까 인조반정 이후에 인조정권은 자신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도 명나라와 더더욱 친명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조선의 딜레마였죠. 그런데다가 1622년부터 조선의 이 평안도 철산 앞바다에 무인도 가도라고 하는 섬에 모문용이라고 하는 명나라 출신의 패잔 장수 하나가 몰려와요. 여기에 군사기지를 설치해놓고 만주를 수복하겠다고 큰 소리를 뻥뻥 칩니다. 인조반정 이후에 조선은 명나라에게 친하다, 명나라를 숭앙한다는 명목에서 해마다 수십만 석의 군량을 모문용에게 제공을 하고, 모문용은 틈만 나면 압록강 일대로 올라와서 거기에 경작을 하면서 후금을 자극을 해요. 바로 조선 내부에 명군 부대가 주둔하면서 후금의 침략을 부르는 인계철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광해군은 이 친구를 찬밥 취급해서 사실은 육지에서 섬으로 쫓아버렸는데, 인조정권은 명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옵션 중에 하나로 저 친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떠안았던 겁니다. 이게 사실은 조선과 만주의 관계를 결정적으로 흐트러뜨리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고. 자, 이제 1620년대에 접어들면서 만주가 더 강력하게 군사적으로 도전하니까 명나라는 아예 군사적으로는 만주를 제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만주에 대한 경제 제재에 나서요. 경제 제재라는 게 뭐냐? 쌀, 면포, 소금, 철제 농기구를 수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만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쌀과 면제품과 소금이 유입되지 않습니다. 외부에서부터. 전에 강의를 하다가 이렇게 질문했더니 어떤 분이 씩 웃으면서 산삼을 깨끗이 씻어서 와자가작 씹어 먹으면서 모피옷 입고 버티면 되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었는데 그건 하루 이틀은 버티겠죠. 자, 이게 또 치명적인 게 뭐냐면 당시 만주의 최대 수출품이 산삼인데 홍삼 가공 기술이 없던 오늘날과 비교해보면 이게 출하 시기를 조금만 늦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썩어버리죠. 만주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게 생기니까 만주는 필사적으로 대체 수입선을 찾기 위해서 누구의 문을 두드릴까요? 조선의 문을 두드리고, 조선은 명예 눈치를 보기로 작심을 한 상황에서 만주의 요구를 거부하니까 만주가 1627년에 일으킨 전쟁이 뭡니까? 정묘호란이에요. 이때 조선과 만주는 형제관계를 맺어요. 이때부터 조선의 아이덴티티가 이중적이 됩니다. 명나라는 황제로 섬기고 후금은
만주는 형으로 섬기는 상황이 벌어져요. 근데 이후에 조선이 아무리 두 나라와 잘 지내려고 노력을 해도 두 나라가 계속 싸우면 조선은 언젠가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둘러싸여 있는 약소국의 한계이자 비예요. 무슨 말이냐? 만주는 자신들이 계속 명나라에게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조선 저놈들은 우리는 결국 형으로 섬기고 우리보다 훨씬 약한 명은 뭘로 섬긴다? 황제로 섬긴다. 근데 우리도 무슨 대접을 받고 싶다? 황제 대접을 받고 싶다. 이런 의지가 커지게 되면 조선과 만주 관계는 파탄으로 치닫게 되고 그 파탄의 결과가 1636년에 뭐였습니까? 바로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전쟁. 이 전쟁으로 가는 길목에서 굉장히 중요한 매개고리 역할을 한 것은 결국 제조지은에 대한 부담감이었다. 그래서 제목을 전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일련의 임진왜란부터 병자호란에 이르는 약 50년 동안의 한중관계, 한일관계, 동아시아 관계를 살펴보면 G2시대에 운운하는 오늘날 우리가 앞으로 조심해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적어도 한반도가 다시는 선택의 기로로 내몰리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여러 가지 구구한 대책들이 있겠지만 한마디로 요구되는 대책은 제가 보기에는 약체성의 극복이 너무너무 소중하다.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강의의 핵심은 우리가 이 제조지은이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의리 때문에 어떤 면에서 그 의리라고도 볼 수 있고 그 외교적 무능이고 약한 민족의 하나의 서름인데 그런 제조지은이라고 하는 그 로얄티가 그 충성심이 결국은 또 하나의 전쟁을 일으켰다. 국제정세는 그 뒤로 변해가는데 또 하나의 전쟁을 일으켰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가 6.25 동란을 겪으면서 메가더 장군을 무당들이 다 신으로 모시고 있는 이러한 멘탈리티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이미 20세기에 과시했던 세계의 제패권을 상실해가고 점점 타락해가면서 지금 중국이 새로운 이 인류사의 강자로 부상하고 있는 이 판에 또다시 정신을 못 차리고 미국에 대한 제조지은만 우리가 지키고 간다면 또 하나의 병자호란이 올 것은 너무도 명백한 교훈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민족이 당장 뭐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거시적으로 본다면 보다 이러한 그 세계 질서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리가 처음부터 이 강의 시작할 때 세계 질서의 거대한 변화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 이 엄연한 사실을 우리가 되짚지 아니하면 또다시 우리에게는 비극이 닥칠 수도 있다. 그것이 전쟁이 아니라도 전쟁 이상의 또다시 다른 피해가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조금 더 명료하게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반성하고 보다 명료하게 이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세계 문명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명료한 인식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특히 우리 젊은이들을 이러한 정신 속에서 교육시켜야만 우리 민족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명기 교수의 강의는 4번에 걸친 강의는 진실로 매우 위대한 강의였다고 생각되고 이것은 디지털 동영상을 통해서 영원히 남을 거니까 상당히 후학들이 앞으로 참고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제가 기념해서
이 앨범을 만들었습니다. 앨범을 만들어서 한병기 교수, 임진왜란 통사 이렇게 하고 안에 강의하는 모습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런 쭉 나오고 각 보면은 우리가 과거의 모습들 총체적으로 정리를 하는 조선 전쟁, 그 다음에 뭐야 이게 좀 켜봐. 빨리 펴봐. 박성무 선생, 그 다음에 박서동 선생, 오학령, 이쪽 김경희, 그 다음에 한병기 교수하고 해서 제일 마지막까지 여기에 마지막에 제가 썼는데 역사는 잊혀진다. 한병기 교수는 잊혀만 가는 역사의 아픔을 우리 가슴에 전해주는 위대한 사가이다. 다면을 포섭하고 새로운 인식을 창조하는 한국 통사를 우리 민족에게 선사해 줄 것을 기대한다. 그리고 제가 선물로 제가 키우는 닭이 한 세대가 세대 교체를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닭들이 한 세대가 싹 가고 병아리들을 길러서 요새 초란을 낳기 시작했어요. 초란 12개를 10개? 초란 10개를 아주 어렵게 모아가지고 여기서 너무 고생했으니까 부인하고 같이 보신하라고 초란을 내가 준비했어요. 무엇보다도 이 강의는 정말 이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들의 자세가 장장 3시간 동안을 이렇게 정말 움직이지 않으시고 이렇게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의 자세 속에서 저는 여기 지금 대체적으로 정말 어린 대학생들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야말로 내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젊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이를 뛰어넘어서 정말 젊은 마음으로 젊은 정신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시는 모습이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분명하게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유산으로 물려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지하게 참석해 주시는 데 대해서 정말 제가 가무배 감사를 드리고 마지막 12월 5일 날 총괄적으로 우리 강의를 그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